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방법론 3주차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최대섭, 석사과정 박희철입니다. 저희들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조사의 윤리적 쟁점을 다룬 뒤 윤리적 논증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사회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 행정적, 윤리적, 정치적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과학적 한계와 행정적 한계를 살펴보게 되면 과학적으로 완벽한 연구 설계를 수행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과 시간이 고려한 완벽한 연구 설계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절차나 정치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절차와 관련하여 윤리적 한계와 정치적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책 전반적으로는 과학적 한계와 행정적 한계를 다루지만 본 2장에서는 윤리적 한계와 전체적 한계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날 수도 있고 지적을 받는다면 명백해질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조사자는 알지 못한 채 일에 착수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법률교육 연구 설계 모임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저자가 법학대학원에서의 경험과 사법시험에서의 성공 간의 관계를 밝혀 법률교육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경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법률가 협회와 협동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대한 허가나 응답자들의 무응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자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동료의 말을 듣고는 설문 강요는 비윤리적이며 설문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설문조사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2.2장은 사회조사의 윤리적 쟁점으로 사회조사와 관련하여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 적절하며 부적절할지에 대하여 조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 동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책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그 차이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정치적 이념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종교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실용적 관찰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웹스턴 뉴월드 사전에 언급되어 있는 윤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특정 직업이나 집단의 행위 표준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이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일상 속 도덕과 윤리는 도덕적 절대성에 의한 것이 아닌 집단 구성원 간의 동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에서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윤리적 동의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발적 참여,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무해, 익명성과 비밀성, 기만, 분석과 보고, 제도적 검토위원회, 전문가 윤리 긍정이 있습니다. 사회조사 시 주요 윤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상적 활동 방해, 개인정보 공개, 조사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등의 한계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상적 활동 방해는 참여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정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를 낯선 이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조사 참여나 불참여에 따른 대가나 불이익이 예상이 되면 조사 대상자들은 비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로 인한 비자발적 참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조사는 특정한 인성의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화라는 과학적 목적을 위협하게 됩니다. 사회조사는 참여자가 평소 고려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하게 하거나 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참여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무해라는 윤리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무해라는 윤리적 규범을 어떻게 다뤄왔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한 나치의 의료 실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 및 정치윤리적 언어에 반인륜적 범죄 구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터스키기 매독 실험인데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매독에 걸린 걸 알고도 매독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해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유가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연구법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국가연구법과 관련하여 생의학 및 행동연구의 인간 대상의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간하는 벨몬트 보고서의 핵심 윤리적 원칙으로는 인간 존중, 선행, 정의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사회조사 연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는 자금 위험이라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일탈행위나 비일상적이라고 느끼는 태도 혹은 저소득과 복지기금의 수혜 등 부끄러운 개인적 특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거나 캐묻는 식의 지속적 질문을 하게 된다면 대상자들은 불편을 느끼게 되거나 자긍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는 책에서 심리학자 필립 짐바도의 스탠포드 교도소 연구를 사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 참여자에 대한 무해라는 윤리적 규범은 고지된 동의라는 개념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고지된 동의라는 것은 연구 대상이 연구에 내포된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범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때때로 자료 분석과 결과에서의 특정화로 인해 괴롭힘을 받거나 자아상 위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지수와 표에 자신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 목적은 일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로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교회 여성 신도를 특정하여 목사가 비난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이익과 복지 보호에서 가장 분명한 관심은 그들의 신원 보호이며 익명성과 비밀성은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익명성은 조사 결과를 읽는 사람만이 아니라 조사자 자신이 특정 응답과 특정 응답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장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흔히 하는 조사 중 하나인 인터뷰는 인터뷰 응답자들이 익명적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자가 응답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설문지에 어떠한 확인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우편 서베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익명성 보장이 응답 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정보 추궁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 보장 자체가 응답자의 도덕성에 맡긴다라는 점에서 응답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응답 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비밀성은 조사자가 특정인의 응답을 규명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때 보장됩니다. 익명성과 비밀성은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조사 프로젝트가 익명적이라기보다는 비밀적일 때 조사자는 그 점을 응답자에게 명확히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자는 비밀성을 의미할 목적으로 익명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책에서는 이 비밀성이 훼손될 뻔했던 사례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엑선 발데스 유조선 좌초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릭스케어스의 신문 답변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밀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응답자나 면접자의 신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 책임에 관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 신원 정보를 바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부는 강제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성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는 연구 성격에 따라 신원을 밝히기도 숨기기도 하지만 기만 자체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혹은 행정적 관심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목적과 조사 대상을 둘러대는 기만 행위는 효과적 자료 생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공공복지관 설문조사를 예시로 설명드리면, 만약 기만 행위가 섞여 있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빈곤하게 응답하고 싶어 하는 요인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 결과는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험에서는 연구 목적에 대한 거짓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만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로는 주변의 반응에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고전적 애쉬 실험에서 이러한 기만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만으로 인한 윤리적 쟁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조사 기관을 말하는 방식이 아닌 예로 들어서 대학 연구기관에서 나왔다라는 식의 관련 기관으로 모호하게 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질은 개선될 수 있지만 심각한 윤리적 쟁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 후 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사후 설명 방식입니다. 먼저 사후 설명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연구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과 인터뷰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해를 입었을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후 설명 방식은 사후에 그들에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애초에 어쩔 수 없이 속인 것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견실한 연구라면 조사자는 연구의 기술적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그러한 결점을 독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분석과 보고와 관련하여 책에서 논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정적 발견은 분석과 관련이 있다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두 변수간 관련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이 없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자는 자신들의 발견을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미리 사전 계획된 분석 전략의 산물인 양 기술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정책과 개방을 통해서 진보합니다. 자기 방어와 기만은 발전을 늦추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소홀함도 윤리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연구 과제가 한정된 자원을 소진하고 혹은 연구 결과가 대상에게 아무런 편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연구 공동체의 많은 학자들은 이 또한 윤리적 침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연방의 연구 지원을 얻고자 하는 기관은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대학은 IRB를 통해서 모든 연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IRB의 주요 책임은 조사 참여자가 직면하는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IRB는 조사자에게 연구 설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위해가 불가피한 경우는 고지된 동의 양식을 준비하여 대상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IRB 지침 중 사회연구의 많은 부분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부적절한 적용, 조사 전 연구자의 승낙을 받은 의무 등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IRB와 같은 기관에 비판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자 보호의 중요성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 사회조사학회는 무엇이 수용될 수 있고 수용될 수 없는 직업적 행위인지를 기술하는 공식적 행동 강령을 만들어 공표합니다. 미국 사회학회, 미국 심리학회, 미국 정치학회 등 대부분의 전문학회는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과서 페이지 62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과학의 학제간 조사학회인 미국 여론조사학회 행위강령을 예시로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 방법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최대섭입니다. 발표 순서는 두 가지 윤리적 논쟁, 그리고 사회조사와 정치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윤리적 논쟁 찻집 사건입니다. 로드 험프리스의 공원의 공중화장실, 찻집에서 만나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연구로
동성애자들이 찻집을 방문할 때 익명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험프리는 전형적인 만남은 3인이 관련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성행위에 실제로 가담하며 한 사람은 망꾼입니다. 험프리는 망꾼으로 현장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에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승용차 번호를 얻어 경찰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추적하였으며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장하여 그들의 집을 방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비판자들은 사생활 침해, 기만, 추적 서베이의 비윤리성을 주장하였고 조사 정당자들은 그 주제가 연구 가치가 있다, 다른 연구 방법이 없다, 찻집 활동 대상자들이 피해자를 입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가지 윤리적 논쟁, 인간의 복종 관찰입니다. 밀그램의 명령이 있다면 기꺼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병사의 변명은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였습니다.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사례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에 대한 책으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더 소름 끼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밀리이라는 마을이 베트공의 요새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300명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실험 대상 및 방법은 각계각층의 40명의 남성을 제비를 뽑아 선생 및 학생의 역할을 부여하고 학생은 전기 의자에 묶인 후 스위치에는 고압 충격, 심각한 충격, 그 이상의 충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생이 단어를 짝지을 능력을 검증하고 실수 시 학생에게 충격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학생들이 벽을 차며 괴로워할 때까지 계속 충격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대상의 3분의 2는 끝날 때까지 지시받은 바대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은 실험자와 한패였으며 실험자 대상은 선생이었습니다. 논쟁으로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모두 비판받았던 실험입니다. 실험 대상자의 기분은 상하였고 매우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며 일부는 통제불능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객관성과 이념, 사회 연구와 인종입니다. 특정 조사 행위가 가치 중립적인지, 조사자의 정치적 가치에 침투가 수반하는지, 윌리엄 글레엄 썸너는 국가의 방식이 민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사회적 편견은 법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군나루 미르달은 흑인의 지위는 사회적, 정치적 평등이라는 미국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하였습니다. 미르달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평등이라는 이상이 강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평등이라는 대의 명분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는 거의 혹은 전혀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더젠스는 인종적 차이의 IQ 검사로 미국의 흑인이 평균 IQ가 낮은 이유는 유전적 차이라고 조사하였습니다. 아더젠스는 과학적 비판을 초월하여 인종주의자로 비난받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유발한 정치적 불바다는 종종 이념이 사회조사에서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추상적 과학 모델이 이념과는 유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학의 실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성과 이념, 성행위 연구의 정치입니다. 로드 험프리스는 동성 간 성행위를 관찰하고 논의하였으며 알프레드 킨제이는 성행위 빈도, 혼전 성행위, 동성애 등에 관한 보고서로 대중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가보건원은
에이즈 박멸을 위한 성행위 연구 계획서를 에드워드 로만 주최하에 연구하였고, 이후 헬름스의 도움으로 성행위 사회 조직으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성행위 연구는 대중적 소동을 야기하였습니다. 객관성과 이념, 정치와 센서스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려는 시도에는 10중8구 정치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큰 주는 작은 주보다 더 많은 상원 의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단순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게 되었고, 그 해답은 각 주마다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센서스 목적상 4분의 3명으로 계산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를 소유한 미국 남부의 대표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빈민의 누락에 관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누락으로 잃을 것이 많은 대도시는 전형적으로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투표를 합니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과학을 더 지원한다고 시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연구를 수행하는 정치적 맥락이 어떻게 연구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소문자 피해 정치입니다. 사회조사가 종종 정치적 이념에 의해 혼란스러워지지만 사회조사의 정치, 폴리틱스는 훨씬 심오합니다. 이해상충관계의 조사입니다. 과학적이고 정직한 판단이 증언의 대가를 지불하는 대상의 이익과 일치할 때 법정에 섭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규범이 됩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례입니다. 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현 옥시의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에 대해서 연구 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후 가장 최근 기사인데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서 이 같은 의혹을 받은 수의대 조모 교수에 대해서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며 수의대의 판정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정치성 조망입니다. 조사의 윤리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이 원리상 다르긴 해도 이들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도 유사한 사항을 경험해 왔고, 사회과학은 뚜렷한 개인적 느낌을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합니다. 연구자는 인간이며 그들의 감정이 종종 자신들의 생각이 직업 생활에 스며듭니다. 두 번째로, 과학은 정치적 논쟁과 호전성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념적 논쟁이 있다고 해서 과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도전적이며 흥미롭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념적 고려를 인식하며 사회과학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기존의 과학적 기법은 우리 인간의 결점, 특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결점을 상쇄하거나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가 자신들 연구의 질과 정식성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조사 방법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